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왜 독일 전차를 버리고 한국의 K2를 선택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수출 뉴스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쏟아부은 매몰 비용이 어떻게 국가의 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는지 폭로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방산 수출 잭팟에 환호하지만 그 시작이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적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은 안보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닉슨 독트린 발표와 함께 주한미군 2만 명이 철수를 결정했고 북한은 1.21 사태로 청와대를 습격하며 목을 조여오고 있었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느꼈던 공포는 실질적인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던 시절 박 전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창설하고 극비 지시를 내립니다. 이름하여 번개사업. 1971년 11월 그는 연구진에게 연말까지 소총, 박격포 등 기본 병기 7종을 국산화해라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기한은 고작 40일. 당시 우리에겐 설계도는커녕 제대로 된 공작 기계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발악이었습니다. 미국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기를 만드냐며 반대했고 기술 이전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미군 부대에서 버린 고철 부품을 줍고 밀반출한 M1 소총을 분해해 자로 치수를 재가며 도면을 그렸습니다. 낮에는 미군의 눈을 피하고 밤에는 밤을 새워 쇠를 깎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도둑질 개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가 놀라는 K-방산의 비참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40일 만에 무기 공장을 세웁니까?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조악했지만 발사는 되는 시제품을 12월 16일 기한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대통령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미친 실행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현대로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기술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경제적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냉전이 끝나자 전 세계, 특히 유럽은 평화 배당금을 즐기며 무기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국방비를 줄이고 생산 라인을 폐기했죠. 더 이상 대규모 전면전은 없다는 낙관론이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휴전이라는 불안한 평화가 우리를 강제로 무장시켰습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위협 때문에 우리는 싫어도 매년 수조 원의 국방비를 쓰고 싫어도 공장을 24시간 돌려야 했습니다. 창원과 구미의 방산 공장들은 수십 년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평시에 막대한 재고를 쌓아두는 건 자본 낭비니까요. 하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비효율은 순식간에 유일한 대안으로 뒤바뀝니다. 세계는 당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이 없고 자국을 지킬 전차가 없었으니까요. 독일 전차를 주문하면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생산 라인을 다시 까는 데만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이 손을 듭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보내줄 수 있다. 이것이 K방산이 세계 시장을 휩쓴 진짜 이유, 바로 규모의 경제와 즉시 전력입니다. 우리가 안보 비용이라고 생각했던 그 천문학적인 돈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생산 설비와 숙련된 인력이라는 자산으로 축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평화에 취해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 때 우리는 칼을 계속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갔을 때 그 칼을 쥔 자가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규모를 보십시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 50 경공격기 48대, 1차 계약만 17조 원, 2차까지 합치면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폴란드는 왜 전통적인 우방인 독일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을 택했을까요? 성능?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납기와 기술 이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있습니다. 폴란드는 당장 러시아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의 최신 전차 주문하면 2027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약 3개월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을 폴란드 항구에 하역했습니다. 이건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의 기적이라 불렀지만 우리에겐 매일 해오던 납기 준수였을 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술 이전 조건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습니다. 종속시키려 하죠. 하지만 후발주자인 한국은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우리 기술을 줄 테니 너희 나라에서 직접 생산해라.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도 키우고 무기도 얻는 일석이조의 제안입니다. 이것은 1970년대 우리가 미국에게 그토록 애원했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우리는 을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기술이 없어 굽신거려야 했던 과거의 우리가 이제는 그 경험을 무기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방산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자주국방이라는 시스템과 노하우를 패키지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말한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별명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붙은 것입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화려한 수주 실적 뒤에는 냉혹한 현실과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심장의 문제입니다. K2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 즉 파워팩은 여전히 독일 기술에 일부 의존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독일이 수출 승인을 거부할 때 우리는 껍데기만 가진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 종속의 무서움입니다. 돈 문제도 심각합니다. 폴란드는 지금 외상으로 무기를 사가고 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사려면 한국이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우리 수출입은행의 법적 자본금 한도가 꽉 찼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2차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800조 잭팟이라고 떠들지만 정작 지갑을 열어줄 열쇠는 국회 서랍 속에 처박혀 있는 꼴입니다. 견제도 시작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K2가 독일 러파드에 패배한 것은 상징적입니다. 성능은 대등했지만 나토라는 정치적 동맹과 유럽의 텃세를 뚫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정신을 차리고 생산 라인을 복구하는 순간 한국의 가성비 전략은 위기를 맞을 겁니다. 지금은 빈집털이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집주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리적 딜레마가 남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쓰입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말은 근사하지만 결국 전쟁으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분쟁 지역에 무기가 흘러들어가면 외교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돈만 보고 달리기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국제사회의 책임과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K방산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입니다. 결국 K방산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디페노믹스, 즉 안보와 경제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국방비는 써서 없애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 투자이자 국가 브랜드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50년간 휴전선에 쏟아부은 그 피땀 어린 세금이 이제는 방산 수출이라는 배당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번개 사업으로 생존을 도모했듯 위기 상황에서의 절박한 투자가 훗날 가장 강력한 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 남들이 비효율적이라 비웃는 곳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국가는 이미 무기라는 확실한 해징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인 당신은 다가오는 경제전쟁에서 무엇을 무기로 삼으시겠습니까?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의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야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방산주는 그저 주식 종목이 아닙니다. 생존의 역사가 증명한 가장 처절하고도 확실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분들만 함께해 주십시오.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